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한상원입니다. 오늘 저희 숙명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달의 공감읽기 강의 타자와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혐오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떠한 혐오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인권 선언의 주요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필요한 어떤 정치적 주체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인권 선언 같은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의 인종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레이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그 출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그 인종주의적인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달 초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계 여성이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혐오 발언이나 욕설을 듣는 이런 일련의 증오 범죄 내지 혐오 범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이제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주의적인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인종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흑인 소사이어티가 갖춰져 있고, 또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차별이나 어떤 인종적인 범죄들이 존재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담론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또 시민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데 반해서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는 극히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가 그 해당 사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숙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행렬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두 사진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던 초기에 나온 그런 유럽의 언론 보도인데요. 이제 좌측은 이제 독일의 슈피겔 잡지입니다. 그래서 슈피겔지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잡지,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언론 어떤 그 정론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언론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피겔지의 표지에 실린 메이드 인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이 문구는 굉장한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방호복을 차려입은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아이폰을 들고 있죠. 이 아이폰도 중국에서 왔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들도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오고,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일련의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미지가 고정관념을 강화하면서, 또 이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역으로 중국인에 대한 차별 정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언론사 표지인데요. 여기도 어떤 아시아계로 보이는 마스크를 쓴 여성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 있고요. 이 표지에 적혀 있는 글씨는, 적혀 있는 문구는 이제 황색 경보,
라고 합니다. 황색경보. 이 황색경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청나라,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와 여러 분쟁을 벌이던 유럽인들이 청나라, 즉 중국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포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황색경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이제 재작년에 이 프랑스의 한 언론사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표지 문구로 이런 오래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또 여러 이제 중국인이나 아시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퀄 중국 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퀄 아시아계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퍼뜨리면서 마치 아시아에서 온 이 바이러스가 우리 유럽인들을 침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죠.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의식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지 간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유포되면서 유럽 내에서 또는 이제 서구 여러 국가들 내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공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지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쿵플루라든지 아니면 차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또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표현하고 또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내에서 혐오 범죄가 지난 2년 사이에 6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는 인종주의다. 인종주의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틈타서 인종주의적인 혐오 정서 그리고 차별적인 정책들 또 혐오 범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그것이 폭력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인종주의와 차별의 확산이야말로 정말 바이러스의 확산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여러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혐오 범죄로 인해서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살해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길거리에서 이유를 묻지 않는 폭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권력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서 실제로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 무방비 상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시위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종주의의 문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소위 이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떻게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서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더 커다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만평 만화를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모습은 뭐랄까 이제 소수 인종의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 사람을 막 산채로 화형시키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막 그러면서 난 너를 인종차별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만연해 있고, 우리 사회에 매우 만연해 있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혐오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이 오면 치안이 안 좋아질 거야. 이슬람은 폭력적인 문화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또 뭐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게 무슨 난민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이죠. 2018년에 예멘 출신 난민 약 500명 가까운 숫자가 이제 제주도로 입국을 하면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사회도 본격적으로 이제 난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표현했고, 특히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그 아랍계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됩니다. 또는 그런 뉴스들이 인터넷 공간을 떠돌게 되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유포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특히 이제 스웨덴에서 뭐 아동 성폭력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등장하면서 그것들을 보는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뉴스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조작된 뉴스들이 유포가 되는데, 그러한 조작된 이미지들, 그러한 조작된 가짜 뉴스들이 시민들을 현혹시키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우리와 다른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다른 출신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갖게 되는 그런 인종주의의 모습인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혐중 정서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적인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혐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또는 유럽 같은 국가들에서 그런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또 이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모습들이 발생해요.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혐오 정서들을 인터넷상에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인 여러 표현들을 동원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또는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그런 혐오 정서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혐오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런 혐오 정서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패권적인 뭐 외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또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고, 언론이 이제 검열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사회에 문제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이런 혐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중국이든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치 권력이나 그러한 부패한 정치 권력 또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비판들이 더 확산돼서 아예 중국인들 전체를 공격하는, 또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가 동원되는 루머들,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무슨 차이나 게이트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근거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중국이 뭔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뭔가 한국 사회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구나,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검증될 수 없고 전혀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가짜 뉴스들 속에서 각종 루머,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된 여러 가지 아주 저속하고 공격적인 혐오 발언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이렇게 부르면서 마찬가지로 서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인들이 마치 이 바이러스의 원인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그래서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위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시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여론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전파된 것은 중국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만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도 중국에 엄청나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된 것은 중국인을 통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전파가 된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마치 중국인이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가본 적도 없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그분들이 비위생적이고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처럼, 아니죠. 그분들이 최근에 중국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마치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중국인 골목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력 언론의 기사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즉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공격적인 혐오 선동이죠. 바로 이러한 선동, 그리고 매니퓰레이션, 조작들이 일어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혐오와 차별 정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또 거꾸로 우리 한국인들을 혐오하고 있죠. 그래서 혐한 시위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쿄나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거주 지역이나 상가 같은 곳에서 이제 혐한 시위들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도쿄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한국인 상인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혐한 세력이 자주 시위를 하고 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상인들이 철수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혐오하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 우익 세력들이 혐한을 기치로 들고 나오면서 이 혐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또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서구인들은 아시아계를 차별하고, 또 아시아계에서는 또 아시아인들은 그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간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근대 계몽주의의 출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한 이념이고,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속하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그러한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 인종, 국적, 경제적인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개념화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죠. 동양 사회뿐만 아니라 서양 사회도 불평등한 사회였고, 신분제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사회는 자유로운 사람도 있었고 특권적인 귀족들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있었고, 또 중세 사회에서도 농노들이 있었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보편적인 권리가 말 그대로 성별이나 인종이나 어떤 경제적인 출신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은 비교적 근대에 출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역사에서는 이제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명예혁명의 결과 등장한 선언문이었고, 그래서 군주의 자의적인 어떤 시민들의 생명이나 자연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군주의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이제 최초의 그런 성문화된 군주의 권력을 제약하는 그러한 권리 선언이었습니다.
1776년 이제 미국에서는 독립선언문이 나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의 결과로 나타나 이제 신생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현대 미국 헌법에 초안이 되는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권리들이 선언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형태의 오늘날 이제 줄여서 보통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인권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 나타났고 자유에 대한 권리, 또 재산에 대한 권리, 안전권, 또 압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인권선언,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개정되면서 수정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과연 여기에 나오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에 여성은 들어갈까요? 또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에 유색인종은 들어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랑스 혁명에서 출현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그러니까 인간과 시민의 권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할 텐데 실제로 프랑스의 국민의회에는 여성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죠. 옴무, 불어로는 옴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대혁명에 동참했던 여성혁명가 올랭프드 구주라는 여성혁명가가 곧이어서 1791년에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버전의 프랑스 인권선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였기 때문에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이 말을 여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도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여성에게도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올랭프드 구주가 작성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당시에 남성 중심이었던 국민공의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올랭프드 구주는 안타깝게도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인간의 범주에 유색인종은 들어가냐? 그런데 IT에서 프랑스에 대한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이 흑인 노예들이 프랑스, 식민 본국인 프랑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왜 우리 IT인들은, IT에 살고 있는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당신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IT 혁명이 촉발되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새로운 형태로 더 급진화되어서 이 선언문이 처음에 이 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새로운 권리선언의 형태들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여성이나 또는 이제 식민지의 흑인들의 여러 반란들을 또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쟁점은 과연 이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공적으로 선언된 문구가 어떻게 소수자들이나 고통받는 개인들이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어떻게 이런 공적인 인권 선언문이 정치적 주체화를 가능하게 하는지라고 하는 물음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이전에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인권 선언인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6월 르네 카생의 초안을 토대로 국제연합 UN
인권위원회에서 선언문이 작성되었고 그해 이제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당시 58개 전체 회원국들 중에 8개국을 제외한 5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상 어떤 이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인 국제법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척도가 되는 그런 국제법적인 인권 규범이 바로 이 세계 인권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세계 인권 선언 1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그런 선언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함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조는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평등한 자유의 권리가 어째서 어떤 형태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도 한번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법 내지는 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이 권리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편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14조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1항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난민의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와 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1조, 2조, 7조에서 이야기했던 보편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권리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객관적인 조건을 피해서 그래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이렇게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출생한 나라를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을 원조하고 환대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조 1항은 난민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라고 하는 이 14조 1항의 내용은 이제 현대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개념으로과도 서로 상통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할 그러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여기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14조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도 바로 이런 것처럼 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그 피난처를 구할 권리,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을 때 차별받거나 배제되거나 또는 추방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선언 22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22조는 그 이전에 이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그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형태의 인권 선언들과 구분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피난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회적인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기본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국이 조직된 방식과 보유한 자원의 형편에 맞춰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인권선언이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생존의 권리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인권선언은 성별,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권리를 이제 선언하고 있고요. 그러한 권리로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이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이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헌 자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인권선언문이 있긴 한데 오늘날 이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목격하고 있듯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세계인권선언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형태, 아까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형태의 차별들이 존재하고 또 혐오 범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형태의 뭐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차별의 종류나 뭐 여러 그 수위 같은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차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신종 차별들도 막 등장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차별들, 뭐 전통적인 차별이라는 말이 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차별들, 뭐 젠더 내지는 인종과 같은 그런 차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슨 뭐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그래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쫓아낸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서 친구 따라 놀러 온 아이들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뭐 그 취업 시장이 워낙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얼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제한 조건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MBTI 같은 것들이 오히려 취업문의 차별의 조건이 되는, 그래서 MBTI에 어떤 MBTI 유형들만 지원해라, 누구누구 유형은 지원하지 마라,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뭐뭐뭐뭐 유형은 사회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또는 우리 뭐 영업 매장에 일을 하더라도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손님을 제대로 손님에게 그 친절을 베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겠다, 이런 형태의 신종 차별들도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난민이라고 하는 난민의 발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내전이나
중동이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전 등을 거치면서 정말로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아예 어떤 인간다운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난민들이 전 세계로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혐오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 뭐 전 세계 각국이, 한국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난민들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추방하려고 하고 있고, 서로 환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속에서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이 정말로 벌거벗은 생명,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날 것으로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컨대 이제 난민 수용소, 난민 캠프 같은 곳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예컨대 극우 인종주의 단체들에서 뭐 불을 지른다든지, 난민 캠프에 불을 지른다든지,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 사이의 국제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죠.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여러 이제 신냉전이라고도 불리죠. 사실은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뭐 동서 간에, 그러니까 어떤 좌우 간에 또는 어떤 미소 간에 여러 더 이상 그 냉전을 겪지 않고, 군사적인 대립을 겪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개방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이동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국제적인 갈등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정말로 이 세계인권선언의 이런 내용들이 공문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내용이 오늘날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인간의 권리에 대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이러한 공적 선언문의 내용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자유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러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인권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권은 어떤 보편적인 국제 규범인데, 실제로 그러한 보편적인 국제 규범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내지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의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분열된 공동체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위가 과연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는 것,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어떤 공적으로 선언된 권리에 대한 이런 인권선언의 내용, 인권선언의 각각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 인권선언의 그 내용과 그 이념을 토대로 하는,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규범적인 현실이 규범적인 이념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들 속에서 비로소 이러한 인권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 더 이상 공문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어있는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성을 또는 실제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인권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권의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다름 아닌 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해 나가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의 정치에서 핵심의 물음은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권의 정치에서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지점에서는 에티엔 발리바르라든지 아니면 랑시에르 같은 이제 그런 현대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기각할 때는 사실은 이런 추상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일 수 있는 인권선언의 내용이 그 본래적인 이념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명분으로 해서 침략 전쟁이 벌어지곤 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라고 부르죠. 이 인도주의적인 개입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인종차별이나 인종청소와 같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방의 강대국들, 미국이나 나토나 이런 어떤 서방의 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해당 국가에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코소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소말리아, 수단, 그 다음에 리비아,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그러니까 이런 중동 국가들의 이 서방의 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해당 국가에서 정말로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국가가, 그런 새로운 정치체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안정이 나타났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 다시금 쫓겨났던 탈레반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잡았고, 미국은 굉장히 이제 급격 초조하게 달아나고 말았죠. 또 그 이외에도 뭐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이런 서방의 강대국들이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 인권을 이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개입의 현실적인 결과는 결코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기존에 존재했던 차별이나 어떤 인종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은 종식되지 않은 채로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 서방의 강대국들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고, 민족적인 어떤 울분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고, 그것들이 거꾸로 종교 근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지역의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이 명분이 뭐냐? 바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 이처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개입, 어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인권을 박탈당했고 나는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인권 규범이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국제적인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오히려 인권의 실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작용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보아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규범은 그 자체로는 말 그대로 추상적일 수 있고,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그런 형태의 뭐 무력을 통한 전쟁이라 침공이나 전쟁 같은 것들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인권의 내용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이 주체의 물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억압받는 사람들 스스로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문구상으로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 거듭나는, 즉 고통받는 당사자와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주체화되어서 자신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주장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구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주체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구체적인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오늘날 인권의 정치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물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선언은 공개적인 선언문의 형태로 인간의 기본권을 천명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들도 헌법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분명히 인권 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추상성, 형식성으로 인해서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구체성을 결여한 형식적인 구체적인 어떤 적용 내용이나 적용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그런 선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공문구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 아닌가, 아무런 어떤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또는 이런 비판도 가능하겠죠. 아까 제가 인도주의적인 개입의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인권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이 역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패권 경쟁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규범이 또는 이런 방식으로 그 의도와 그 본래적인 이념과 무관하게 패권 경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철학자들 중에 아감벤 같은 철학자는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나머지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인간의 권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권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이 권리에 신성함을 부여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권리를 위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압제 세력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제나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타난 이 인권의 이념이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은 자코뱅, 로베스피에르나 자코뱅 세력의 견해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바로 이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악마화함에 따라서 공포 통치가 정당화되고 수많은 정적들에 대한 숙청이 정당화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으로 한 권리가 갖는 이 추상성으로 인해서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권리에 어떤 신성함을 부여하게 되고, 이 신성함으로 인해 이렇게 권리를 신성화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오히려 정적에 대한 정적을 악마화하고 그들에 대한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숙청과 이를 통한 공포 통치가 바로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딜레마였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이 인권의 이념이야말로 현대적인 전체주의의 기원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감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인권이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특히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권 선언에 대해서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비판들이 마냥 다 틀린 이야기들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공적으로 선언된 이 권리의 문구들과 그것을 통해 촉발되는 주체화 과정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인권 선언이 갖는 추상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 인권 선언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즉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방향 전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인권 선언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는 성문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권 선언의 내용들이, 이런 인권 선언의 문구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환영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유령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단순히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실제로 그 자체로는 공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체로는 공문구일 수 있죠. 마치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듯이 그 자체로는 옳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공문구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 성문법적인 근거로 인권선언이 작동함에 따라서 바로 그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규범적인 이상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선언된 규범적인 이상과 그것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재적인 비판의 근거로 인권선언이 기능할 수 있고, 그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바로 인권의 내용을 실현해 나가는 주체들이 출현할 때 이 인권선언의 내용들이 그 근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들이 그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스스로 인권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 다시 말해 주체화와 정치화의 과정을 촉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됨에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세계 인권선언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은 이런 인권선언의 형태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체화 과정과 정치화 과정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인권선언은 단순한 환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정치적인 주체란 이 성문화된 권리 그 자체로는 지켜지지 않는 공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추상적인 선언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성문화된 권리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이 어째서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가? 어째서 현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억압이 존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가? 왜 어째서 현실 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인권선언은 분명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째서 현실에는 이토록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는가? 또는 세계 인권선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또는 말을 바꾸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원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주체들, 그러한 인권의 주체들, 권리의 주체들이 바로 이 권리의 내용을 증명해 나가면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한 이 공동체를 다시금 자유롭고 평등한 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주체화의 과정이고 정치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구가 구체화될 수 있는 인권의 정치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프랑스 인권선언이 등장하고 나서 거기서 말하는 인간의 권리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불어로 옴무죠. 이 옴무는 어째서 여성, 팜무를 배제하는가? 왜 남성만이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이것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올랭프드 구주와 같은 형태의 그런 이 기존의 인권선언이 가진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째서 여성은 인간의 범주에 배제되고 모든 형태의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는가? 왜 여성은 의회 연단에 서지 못하는가? 왜 여성은 투표권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도 함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할 때 프랑스 루이 16세의 전제 정치를 몰아낼 때 여성들도 함께 투쟁했는데 어째서 프랑스의 공화국은 여성을 시민으로서 배제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라는 이 인권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과 대조하면서 내재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인권선언의 내용, 자유롭고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인권선언의 내용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로 새로운 형태의 주체화가 촉발되었고, 그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선언이 그러한 형태로 급진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촉발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IT 혁명이 일어나는 것, IT 혁명의 과정에서도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주에는 실질적으로 흑인의 권리는 배제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런 물음을 통해서 IT의 이제 흑인 노예들이 식민지 본국에 맞서는 이제 그러한 혁명을 벌이게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백인으로 국한돼 있었던 이 인간의 범주를 넓히면서 이 인권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로운 평등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체들로서 거듭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탈정치화된 이 현대사회에서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의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주체화 과정과 정치적인 주체화를 통한 인권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등과 연대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권선언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개인이 인권의 주체로 거듭나는 호명의 과정, 주체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주체들의 목소리와 실전이 있을 때 비로소 인권선언은 더 이상 공문구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선언을 더 이상 공문구가 아니게 만드는 그런 주체의 출현이야말로 인권선언이 갖는 정치적 내용이고,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의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자체로는 추상적일 수 있는 규범적인 이념을 담은 인권선언과 그것이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각 개인이 이 인권선언의 내용을 증명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이러한 과정 사이의 변증법적인 상호관계,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인권의 정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가 이제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여타의 여러 가지 형태의 혐오 범죄들과 차별에 노출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즉 권리를 이
이미 1948년에 통과된 세계인권선언의 그런 내용들을, 권리의 내용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 이 주체들이 어떻게 해서 인권의 내용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실제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하고 해결해야 할, 또는 실현해야 할 이제 그러한 현실적인 과제가,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글로벌 팬데믹의 시대, 또 난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구적인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에 혐오에 저항하는 평등과 연대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공통으로 이 세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조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 현대 사회는 그런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와 모국어가 다른 사람, 또는 나와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또 나하고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타자들과 조우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다양성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현대사회는 마치 이제 전근대적인, 마치 그 어떤 동질적인 역사나 문화를 공유하는 아주 소규모 촌락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근대 사회로 퇴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날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도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조건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이웃시민에 대한 적대적인 혐오에 기반을 둔 사회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폭력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그런 혐오와 차별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의 분출로 귀결되었던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나치 독일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터키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또 보스니아 내전, 1990년대 초반에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인들에 대해서 저지른 그런 인종 청소, 그리고 르완다 내전 당시에 후투족에 의한 투츠족 학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폭력적인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박멸해야 할 악마로 규정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자에 대한 불편함,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 시초가 되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특정한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누군가의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동과 혐오에 대한 선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 가짜뉴스와 같은 이런 매니퓰레이션들,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와 매니퓰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공격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때 이것들이 끔찍한 비극적인 범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1948년 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이
여기서 이제 앞전자 전문이죠. 이 전문이 말해주듯 우리가 인류, 가족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그러한 지금 이러한 세계 인권 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인권의 주체화 과정이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권의 주체화를 통해서 평등과 연대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천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힘에 맞서는 그런 대항적인 정치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인권선언이 그 자체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를 증명하고 입증하고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의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